일본은 안 그래요. 일본은 최소한 2만 5천 년 전쯤에 아주 특이한 종족이 들어갔는데 조몽.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이런 특이한 도자기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조몽이 들어갔는데 조몽이 뭐 농사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저기 뭐 철기 뭐 청동기도 모르고 논농사도 모르고 뭐 겨울밀 겨울보리도 모르고 그 한반도에서 2300년 전에서 1700년 전 사이까지 그러니까 일본으로 치면 그 나라 시대라 그러죠. 그때 일본어로는 이제 야요이 도레인이라고 하는 도레인이 한반도에서 들어가서 이제 농경과 철기로 일본을 재조직했단 말이에요. 근데 밑에 조몽 베이스가 있죠. 그 조몽 베이스 위에 한반도에서 들어간 조몬인들이 위에 딱 결합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이런 걸 염두에 뒀을 때 우리가 어떤 비전의 한미동맹을 가져야 되냐. 우선 첫째, 한국과 미국 사이의 동맹이 국방뿐 아니라 에너지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강화돼야 된다. 두 번째, 이번 8월 25일 날 4.15 부정선거를 둘러싸고 한미 간에 펼쳐지는 저것과 마찬가지로 한미 간에 펼쳐지는 그 공동 컨퍼런스와 마찬가지로 민간 차원의 가치지향 동맹이 이번에 이제 강화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명백하게 이건 중국 막아내기 동맹이다. 라는 게 강화돼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일본 말을 왜 말씀 많이 드렸냐. 일본의 정신 개방시키기를 실행할 수 있는 동맹이 돼야 된다. 일본이 참 특이하고 또 위대한 민족입니다. 나름 굉장히 특이하고 위대한 민족인데 이 역사적 백그라운드를 봐서 알겠지만 원래 조몬 사람들이 한 2만 5천 년 살아오다가 한 2,000년 전쯤에 600년 세월에 걸쳐 가지고 도레인이 퍽 들어가서 형성되고 그 다음부터 또 고립돼서 또 2,000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 5천 년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 한반도에서 600년 퍽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고립돼서 또 2,000년 이렇게 1,700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런 특이한 민족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요. 한국인 외에는 이렇게 창을 열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사실은. 심리적으로. 그 문화 유전자가. 이 창을 잘 열어줘야 돼요. 그게 한국인의 그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창을 잘 열어주면 저 위대한 그 잠재력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잘 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위대한 잠재력 하나 보세요. 저 조몬 사람들 특이해요. 이 사람들 거의 2만 5천 년 3만 년 전에요. 동쪽으로 해를 쫓아서 쭉 이동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 우리로 치면 저게 미사리 이전이에요. 우리 미사리가 한 6천 년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들 뭐 그 정도 6천 년 만 년 전이라고. 그 정갈함과 그 스페이스를 보면 우리 미사리 그리고 규모 그 디자인 이런 거 보면 우리 미사리보다 100번 낫다고요. 우리 미사리는 운막인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미 다 강당식으로 해갖고 이 굉장히 종교적인 그게 강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일본의 미적 감각 디자인이 그 베이스는 전부 조몽입니다. 그래서 일본인과 한국인처럼 이 가까우면서도 먼 민족이 없어요. 일본인은 모든 다른 민족한테는 다 한국인보다 더 멀어요. 한국으로부터 엄청난 문화적인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철기 뭐 금속도 받고 쌀농사도 받고 겨울밀 겨울보리도 받고 다 받았죠. 한자도 받고 다 받았는데 베이스가 저 조몽이라니까요. 베이스가 조몽이에요. 그러니까 그 받은 거 걷어내고 나면 완전히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이 아니면 걷어내는 것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또 그 속을 열 수 있는 엄두도 안 나. 일본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니면 한국과의 문화적 교류, 정신적 교류가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일본어와 한국어 비슷하니까 우리는 형제 언어입니다. 천만에요. 언어학에서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언어학의 그 두 언어 사이의 연관을 따질 땐 문법 안 봅니다. 단어 일반 어려운 단어 안 봅니다. 두 개 딱 봅니다. 뭐냐? 발음 체계 봅니다.
일본어와 한국어는 발음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한국어는 종성으로 말을 딱딱딱딱딱딱 끊어가면서 가는데 일본 말은 라라라라라라라라 흐르잖아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뭐 이런 식으로. 종성이 없이. 발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 발음체계. 두 번째, 기본 단어. 일본 말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언어와도 기본 단어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잘은 모르는데 엄마 아빠가 뭐 하하 찌찌 뭐 이러죠. 다른 언어들은요 대부분 엄마는 M으로 나타나고요. 아빠는 P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뭐야 그 예수 시대 때에 그쪽 사람들이 썼던 아람어에 아버지 아빠 똑같아요. 아빠예요. 아빠. 그럼 그게 뭐 우리랑 그쪽 아람어가 같냐?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아빠 그러면 father 뭐 빠빠 뭐 파터 뭐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죠. 일본 말이 그 하한가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엄마는 찌찐가 되죠 아마. 그 두 개 바꿨나?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요. 특이해요. 즉 기본 단어 한 300개가 완전히 따로 놀아요. 그럼 이건 족보가 다른 언어예요. 그래서 일본어가 이렇게 족보가 다른 데랑 연결되지 않는 언어를 고리버, 아이솔리트라 그럽니다. 아이솔리트. 그러면 일본어는 아이솔리트가 이게 사용하는 사람이 근 1억 한 3, 4천만 명이 되기 때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아이솔리트입니다. 그럼 세계에서 두 번째 큰 규모의 아이솔리트 고리버는 어디냐? 한국어입니다. 한국어를요 무슨 동이어 우랄 알타이 죄송합니다. 현대 언어학에서의 우랄 알타이라는 어족은 없습니다. 그거 옛날에 러시아의 무식한 언어학자가 세운 가설이었는데 따져보면 없어요. 그래서 한국어는 아이솔리트입니다. 한국 아이솔리트예요. 고리버예요. 여기도 왜 그러냐? 2만 5천 년 전부터 들어와서 이 지역에서 뿌리박고 다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랑 다른 데랑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형제 관계가 성립을 안 해요. 족보가. 그 두 번째로 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고리버가 한국어입니다. 그럼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고리버는 어디냐? 바스크입니다. 근데 바스크는 100만 이하예요. 그래서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얼마나 특이한 민족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굉장히 특이한 민족이고 그 일본인들 고립돼서 2만 5천 년 살았는데 그중에 중간에 한 2천 년 전쯤에 600년을 한국에서 주요한 문명의 기술이 건너갔던 그 일본인들 건너가서 일본 사회를 재조직하고 일본 언어의 신텍스 그러니까 문법 구조를 바꿔냈죠. 그래서 문법 구조는 똑같죠. 한국어랑. 나는 학교에 갑니다. 와타시는 나와는 학교 가꼬쿠에 니 그다음에 갑니다. 이키마스. 똑같죠. 순서도 같고 조사도 비슷하고 뭐 다 비슷해요. 그 구조가. 신텍스 똑같죠. 그래서 일본어 배울 때 우리가 쉽잖아요. 아주 아래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쉽다고. 근데 내려가면 이제 조몽 그 문화 기저랑 만나기 시작하면 무지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위에 그 껍데기 가지고 놀 때까지는 쉬워요. 근데 그나마 그 기저에 그렇게 쉽게 내려갈 수 있는 게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진짜 못 내려가요. 거기 밑에.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그 밑바닥 기저층까지는 쫙 내려간다고. 그 다음에 뭐 파고들지 못해서 고생하지.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시 한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한편으로는 한미동맹 굉장히 강화시켜가지고 너희 조금이라도 까불면 너희랑 우리랑 다 같이 멸종하는 거야 라는 중국에 대한 최전선 방파제를 우리가 그 역할을 맡아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을 그 위대한 민족 일본인들의 2만 5천 년 된 그 에너지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향도 역할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 한국인밖에 못합니다. 한국인밖에 못해요. 한국인이야말로 일본인이 진정한 의미에서 일본의 정신과 영혼이 인류 보편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 나올 때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은 한국인밖에 없습니다. 한국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20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들어가서 거기 지배층이 되면서 조목 문화 그 기초 위에 꽉 얹어가지고 그 국민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하나의 민족을.
그때 그 민족 만들 때 그 이데올로기 그 이념을 그 사람들은 그 야마토라고 불렀어요. 야마토라고 부르고 한자로 대화라고 쓰죠. 큰 대자 평화로울 화자. 그때 그 이념의 이름이 야마토예요. 야마토 정신이 그겁니다. 여기서 건너간 도레인과 토착 그 조몬의 결합.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도레인과 조몬을 잘 결합시킨 이민자 집단이 그 결합이 느슨한 이민자 집단을 격파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그 영국으로 건너간 앵글로색슨족과 달리 그게 험한 바다를 길게 건너가잖아요. 몇백 킬로를. 그래서 여자를 안 데려갔다고요. 연호랑 새오녀 그 설화처럼. 그러니까 가서 정착하고 나면 부인 처갓집은 다 토착이에요. 칼 가지고 죽였어도 정복전쟁 벌렸어도 애가 배우는 말은 엄마 말이잖아. 마더탕. 모국어란 말은 잘못 번역된 거예요. 엄마 말만 존재해요. 말의 국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의 나라에서 많이 쓰는 말이 있을 뿐이지 말 자체에는 국적이 안 붙어 있다고 등기부등본이 안 붙어 있어요. 국적별로. 그래서 엄마 말이란 말이에요. 마더탕. 그러면 내가 일본에 가서 칼질해 갖고 정복해서 이제 다 내가 왕 비슷한 거 됐고 이제 동네에서 내가 이제 그 으쌰으쌰하고 잡고 다니는데 내 부인은 조몬이고 나의 애는 조몬어를 배운 거예요. 조몬어를. 근데 그 조몬어라는 게 이러한 원시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복잡한 정교한 문법과 어휘는 내가 가르쳐 준 걸 배운 거죠. 그렇게 형성된 겁니다. 일본어가 그게. 그렇게 형성된 국민이에요. 그게. 자, 우리 선배 세대들 남자들이 그 짓을 저질러 놨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는 그 2만 5천 년 동안 얼마나 고립돼서 특이하게 살아온 민족이에요. 그 사람들이 인류 보편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일본은 선진국이고 굉장히 위대한 민족이면서도 이상하게 그 현대 문명의 인류 보편의 가치라는 영역에 딱 들어가면 굉장히 오히려 저는 한국의 우리가 비록 개돼지 상태이긴 하지만 한국보다도 벽이 높다고 봅니다. 일본 사람들의 그 심리적 벽이. 높을 수밖에 없죠. 여기는 시달리면서 와갖고 그래도 바깥 세계와 자기를 어떻게 동화시켜가고 이걸 할 수 있는데 일본은 내부에서 갇혀져서 2만 5천 년을 살았잖아요. 중간에 600년 딱 빼고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일본의 우파들 보면 한국에서도 이제 백모나 뭐 이충근 박사님 또 저기 어디야 뭐 이런 사람들이 관점이 그러니까 원영섭 오베드 이런 관점이 그렇게 한국의 이른바 우파에서 주도적 관점은 아니죠. 그러더라도 여기서는 꽤 그걸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의 지식층에 가면 이 부국강병 애국주의 외에는 뭐 문명, 개인, 뭐 실존 이런 얘기하면 조금 좀 아니네야 그냥 좀 특이하네요. 그냥 그거는 일본 그 메인스트림 밸류에서 보면 굉장히 낯설어해요. 이런 이 현대 문명의 근본 정신의 영역에 딱 가면 굉장히 낯설어한다고요. 그 사람들은 여기까지 이제 같이 나와야 이제 그러면 이제 한국의 형제 민족이 되는 거니까 그럼 사이즈가 얼마야? 거의 뭐 2억이 넘는데 힘 좀 쓰죠. 힘 좀 쓰죠. 그리고 일본 위주의 정신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 인류 보편의 현대 문명의 정신에서 딱 가면 둘이 어울리기 참 좋죠. 저는 그런 사회가 그런 세상이 몇십 년 안에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꿈은 다 꿨어요. 자,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결국 보면은 아주 그냥 얘기할게요. 문재인 586이 아무리 코로나 그 파시즘을 만들어내려고 해도 아무리 코로나 파시즘을 만들어내려고 해도 실패합니다. 왜냐? 바이든이 떨어지거든. 트럼프가 당선되거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보십시오. 치매 바이든을 보면 자기가 이제 제안받고 당선되고 취임하고 요게 일이 벌어진 게 2008년, 2009년 요때인데
이것도 모르고서 맨날 이 얘기 나오면 2018년이라 그랬다, 2012년이라 그랬다, 2017년이라 그랬다 계속 헷갈려요. 그러니까 기억이 뒤죽박죽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치매거든요. 그 다음에 2002년 이라크 침공 때 바이든이 찬성표를 던졌어요. 그때 이제 그 아들 부시가 대통령 할 때인데 그것을 두고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아, 그 부시가 나한테 그 침공이 아니다. 그 대량살상 무기 현장 검사 팀 진입이라 그래서 내가 거기 오케이 해준 거다. 그렇게 얘기를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이 이거를 이 정도는 거짓말한다고 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억이 그렇게 스스로 망그러져 있는 거예요. 왜냐? 이거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면 의도적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그때 법안에 보면 침공 법안이에요. 그 법안이 그 법안 자체가 침공 법안이에요. 그 2002년 10월인가 통과된 법안인데 그러니까 법안이 국회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그 법안도 안 보고 찬성표 던졌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그 법안에 대해서 나 그 침공인지 모르고 현장 감사한다 그래서 나 그냥 사인해 준 거야. 뭐 이따오 소리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머리가 망가져져 있는 거죠. 뉴햄셔에 가서는 이곳 아이오와에서 연설하다가 또 뉴햄셔에 가서 이곳 버먼트에서 뭐 이런 소리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인과 함께 동영상 찍으면서 최근에 저는 조 바이든의 남편 조 바이든입니다. 이거 전에도 한번 이거 있었는데 그때는 이게 발음이 약간 망그러져서 저게 조 바이든인지 질 바이든인지 헷갈렸어요. 부인이 질이거든요. 이름이 JIL. 그래서 이제 바이든 쪽에서는 그거 질 바이든이라고 했는데 그게 좀 조 바이든으로 들릴 뿐이야 이렇게 변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똑부러지게 저는 조 바이든의 남편 조 바이든입니다. 저는 백모의 남편 백모입니다. 뭐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저기 어디야 흑인이랑 인터뷰하면서 흑인 그 앵커랑 인터뷰하면서 흑인 앵커가 치매 검사 안 받으실 겁니까? 그렇게 공약한 사안인데 그게 그러니까 야, 너 나랑 인터뷰하러 올 때 코케인 검사 받았냐? 너 안 받았을 거 아니야? 너 약장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 Come on, man.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어떤 상태냐? 자유롭고 즉흥적인 접촉이 일체 차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그래서 별명이 베이스먼트 조입니다. 지하실에 꽁꽁 숨어있는 조 바이든. 베이스먼트 조. 제가 보기엔 이거 대선 올바로 못 가요. 올바로 못 가요. 이거. 이미 뭐 여러 지표들이 이미 지표상에서 트럼프는 무슨 특징이 있냐면요. 그 여론조사 지표보다 지금 여론조사가요. 여론조사 회사들이 보통 무슨 짓을 하냐면 대선을 남겨두고 한 보름 혹은 한 달 남겨두고는 비교적 정확하게 조사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그때 부정확해 버리면 다음번에 장사를 못 해 먹잖아요. 그래서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수치가 이게 그래도 그 바닥에서 밥 먹고 살려고 이게 좁혀져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 어떤 수렴해 간다고요. 그런데 2016년에 그렇게 현실에 그럼 지금은 어떤 상태냐? 아마 지금 문재인 586도 그런 여론조사 그런 기법을 쓰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샘플링을 할 때 이제 웨이트를 민주당 지지 성향 쪽으로 웨이트를 주면 민주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죠. 바이든 지지율이. 지금은 이제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여론조사 틀린 거 갖고는 누가 시비를 안 건다고요. 나중에 장사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지금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통령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냥 막 지르는 거예요. 지금 여론조사 회사들. 여론은. 안 그러고 있는 유일한 회사가 라스무센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데들은 다 그 짓 하고 있다고 지금 미국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론조사 그렇게 하는 여론조사 회사들조차도 요새 너무 심각하니까 반영을 하기 시작하고 있다고요. 그게 최근에 일어난 CNN 여론조사예요. 그래가지고 CNN 여론조사가 갑자기 트럼프가 한 2, 3주 사이에 10%포인트가 늘어버려갖고 바이든이랑 거의 다이다이 되어버렸죠.
최근에 발표했던 CNN 여론조사가 갑자기 CNN 여론조사가 착해졌어요. 자, 그러더라도 이제 그러한 CNN 무슨 뭐 MSNBC 뭐 이런 뭐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여론조사들이 멀쩡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2016년 케이스에 그 막판에 그래도 자기 딴에는 정직하게 한다고 한 여론조사에서조차도 트럼프는 밀렸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어느 순간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3% 밀린 걸로 나왔는데 실제로 뚜껑 까보니까 11% 리드한 거라. 아니 8%. 그럼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8%까지 11% 스윙한 거 아니에요. 쭉 건너뛴 거잖아요. 이만큼. 그죠? 11% 건너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트럼프 쪽에 이게 그 말을 잘 안 하는 성향이 있다고요. 특히 이번에 BLM 때문에 더 그래요. 2016년에는 그 트럼프 지지한다 그러면 야, 너 그거 저기 그 장사건 그 천박한 그 인종주의자 같은 발언하는 그런 애를 어떻게 지지하냐. 그래서 부끄러워서 트럼프 지지한다고 얘기를 안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총 맞을까 봐 얘기를 안 해요. BLM 애들한테 총 맞을까 봐. 나한테 지금 여론조사 회사라고 전화가 왔는데 이게 여론조사 회사인지 모르잖아. 그 내가 트럼프 지지한다고 막 이빠른 소리 했다 나중에 총 맞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됐습니다 하고 끊어버리는 건단 말이에요. 끊어버린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BLM 폭도 이 성향이 이 나중에 그러니까 침묵하고 있는 분노한 다수를 축적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번에 아마 좀 볼만할 겁니다. 대선 거의 각 다 잡힌 것 같아요. 자, 상황이 이러니까 저희들이 멘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 파시즘을 들고 나온 겁니다. 이거 바이러스 파시즘이죠. 예를 들어서 평균 잠복 기간이 5.2일인데 8.15 집회 끝나자마자 집회가 주범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8.15에 걸린 그 8.15 날은 바이러스가 다 미쳐갖고 10분 만에 발병하냐고. 그 다음에 잠복 기간 중에는 저게 약해요. 그 전염력이 굉장히 전염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전염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요. 약하다고요. 그럼 집회 다녀와서 옆에 사람한테 불과 며칠 사이에 마구 퍼뜨리고 다닌다고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8.15 집회를 주범으로 잡아가지고 막 뭐 정광훈이 마치 무슨 뭐 이만희 같은 존재인 걸로 잡아서 조중동까지 날뛰어서 칼질하면서 막 이제 마녀 사냥을 하니까 전문가들이 비판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7월 말 8월 초에 느슨하게 해갖고 사람들 다 그 해수욕장 이런 데 수백만 명씩 모이고 막 어울리면서 그때 다 퍼진 거야. 정부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8월 16일 날 만약에 발병을 했다. 그럼 그 사람들은 8월 9일, 8월 10일 날 아무리 그래도 그쯤에 이미 감염된 상태다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송영길은 유엔군은 아까도 살폈듯이 무족보라고 얘기를 하고요. 김원호는 그거는 하고요. 이낙연이란 자는 김원웅은 광복회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 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쉴드를 쳐주고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근데 이제 그 핵심적인 최근 핵심적 그거는 뭐냐? 8.15 집회는 국가에 대한 도전이다. 문재인이가 저는 저 말 들으면서 문팔육의 국가다. 짐이 국가다. 그걸로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팔육의 코로나 파시즘 선언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오늘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야외 10명 집회 이상 금지, 10명 이상 집회 금지. 자, 그래서 이게 카퍼레이드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카퍼레이드 하면. 겁 없는 사람들이에요. 카퍼레이드는 자동차 퍼레이드 집회 아니잖아. 저들이 저렇게 멘붕하고 있는 까닭은 한마디로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기게 되고 미중전쟁이 갈 때까지 가고 북한이 붕괴할 수밖에 없다. 이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되니까 그 상태 되면 뭐 이때까지 공들여 가지고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은 안 하겠지만 아무튼 뭐 선거 이상하게 비틀었다고 지금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또 공수처법 이런 거 막 이상한 악법들 부동산법 해서 줄줄이 자기들
방어 진지를 구축했다고 해왔지만 북한이 자빠지는 판에 방어 진지가 작동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멘붕 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냐?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와 같은 이 조직 활동을 많이 해놔야 됩니다. 이 큰 이제 그 변화의 쓰나미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미통당을 대체하든지 필요하면 미통당을 들어가서 접수하든지, 그래도 뭐가 필요하냐? 지역사회의 조직이 필요하고 그 지역사회에서 그 조직을 이끌어갈 활동가들이 필요합니다. 이 활동가쯤 되면 그래도 식견이 있고 관점이 그래도 명확하고 이충근 박사님 그 프로나 백모 세뇌탈출 정도는 그냥 쉽게 이렇게 즐겁게 볼 수 있는 정도의 식견과 관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 활동가는 기본적으로 말하자면은 생활이 좀 안정돼 있고 건강하시고 그다음에 그 성격이 활달하시고 시간적 여유가 있고 이런 분들이 좀 맡아주셔야 돼요. 이게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식견이 있는 이런 분들이 이 각 선거구마다 한 10명씩 이렇게 있어야 그럼 전국적으로 한 2,000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주위에 같이 움직이는 가슴이 뜨거운 분들이 한 200명, 300명씩.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한 4만, 6만 되는 조직이에요. 이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게 있으면. 이런 급변 사태가 왔을 때. 이게 있으면요. 저가 이런 얘기하면 그럼 미통당 다 죽은 거 뭐 하려고 하냐. 오케이. 이게 있으면요. 미통당을 접수하든 아니면 신당을 만들든 일도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요. 신당 만들어 봐야 자갈밭에 자갈 던지기입니다. 이게 제대로 없으면 잘 그 식견을 갖춘 가슴이 뜨겁고 담백한 그런 지역 조직이 지역마다 존재하지 않으면 신당 만들어 봐야 어떻게 지자체에서 구의원이나 하나 찍어 먹을까 하고서 왔다 갔다 하는 이마에다가 나 우파여라고 문신하고 다니는 그런 천박한 사람들밖에 설치질 않아요. 당을 만드는 순간 생활인들은 안 와요. 잘. 지금 현재가 그렇다고요. 그럼 생활인들이 먼저 담백한 생활인들이 먼저 일선의 지역의 정치 활동에 나서는 문화를 만들어 놓는 게 먼저 선행해야 된다고요. 그러니 제발 댓글에 아직도 백모는 미통당의 미련을 갖고 있냐, 미통당은 죽었다. 오케이, 좋습니다. 댓글 그렇게 쓰시는 건 좋은데 결론을 달아주세요. 그래서 나는 백모가 하는 혹은 백모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지역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겠다. 그래서 나 지역 활동가로 하겠다. 혹은 내 친구 지역 활동가로 세워놓고 난 열심히 밀겠다. 그건 안 하고 백모는 왜 신당 안 보였느냐, 왜 신당 안 봐. 신당 자갈밭에 자갈 던질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생활인들이 자기 앞가리 많은 담백한 생활인들이 뜨거워지고 안목이 높아진 상태에서 내 동네 내 지역의 자유시민의 정치에 내가 시간과 정열을 들이겠다라는 문화가 방방곡곡에서 쌓여지기 전에는 정당 만드는 순간 정말 구청장 시다바리도 못할 그 정도 경륜밖에 없는 사람들이 구청장이 아니라 구의원 시다바리밖에 못할 그런 경륜밖에 없는 사람들이 나 우파요, 나 탄핵 반대파요라고 얼굴에다가 저기 매직으로 써갖고 들이밀고 들어온다니까요. 봤잖아요. 그거 또 하라고요? 자, 그래서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우리가 원칙대로 풀어가야 합니다. 시민이 먼저고 정당은 나중입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말씀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